어? 이거 진짜야? 여러분, 뜬금없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한국이 싱가포르처럼 될 수 있다는 말 믿으십니까? 아니, 저도 처음엔 에이, 또 무슨 헛소리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엔 좀 다릅니다. 북극 얼음이 녹으면서 새로운 바닷길이 열리는데 그게 우리나라를 지나간답니다. 야, 드디어 우리 시대가 왔다. 또 부산이 대박 나겠네. 그 지방도 살고 일자리도 생기고 뭔가 너무 좋은데요? 근데 여러분, 600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명나라라고 중국 옛날 나라 있잖아요. 거기가 세계 최강 함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다 그만할래 하고 접어버렸어요. 그 결과 동아시아 전체가 500년 동안 쪽박을 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물어봐야 합니다. 이 북극 바닷길 진짜 우리한테 기회야? 아니면 우리가 삽질만 하고 남 좋은 일만 시켜주는 거야?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북극 항로가 뭔지, 누가 돈 버는지, 우리는 뭘 해야 하는지 다 알게 됩니다. 자, 재미있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챕터 1 천년 만의 기회라고? 명나라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옛날 이야기부터 하나 해드릴게요. 재미있어요. 1405년 명나라에 정화라는 제독이 있었습니다. 이 양반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배를 무려 300척 끌고 다녔어요. 선원만 2만 8천 명. 요즘으로 치면 항공모함 함대급입니다. 그로부터 87년 뒤에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신대륙 발견했다고 난리 났잖아요. 그 친구가 데리고 간 사람이 딱 88명이었어요. 정화가 얼마나 스케일이 컸는지 감이 오시죠? 정화는 인도양 건너서 아프리카까지 갔습니다. 그때 중국 도자기며 비단이며 싹 다 팔고 다녔어요. 완전 대박이었죠. 근데 어느 날 명나라 황제가 딱 결정을 내립니다. 야, 정화야. 이제 배 타지 마. 돈 너무 많이 들고 북쪽에 오랑캐들이 자꾸 쳐들어오니까 거기나 막자. 그래서 명나라는 만리장성 쌓는데 올인하고 바다는 완전히 접었습니다. 이게 이른바 해금 정책이에요. 바다 금지령이죠. 자,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났을까요? 명나라가 바다 포기하는 순간 서양 애들이 확 들어왔습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이 친구들이 배 타고 전 세계 쓸어 담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고요? 일본 강제 개항, 중국 아편전쟁에서 개발살, 한국 식민지. 바다 한 번 잘못 포기했더니 500년을 고생한 겁니다. 이게 웃긴 게요. 명나라가 제일 잘 나갈 때 스스로 접은 거예요. 이거 돈 너무 들고 귀찮아 하면서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 한국 앞에 왔습니다. 북극 얼음이 녹고 있어요. 지난 40년 동안 얼음이 40%나 줄었습니다. 과학자들은 2027년이면 여름에 북극 얼음이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고 그래요. 환경적으로는 난리 났죠. 북극곰 불쌍하고요. 근데 솔직히 경제적으로는요? 엄청난 기회입니다. 왜냐고요? 얼음 때문에 막혀있던 바닷길이 쫙 열리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이 길이 한국을 지나간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그냥 구경꾼이었어요. 중국이랑 일본 사이에 끼어서 야, 우리도 있는데 하면서 손만 흔들고 있었죠. 부산항이 아무리 커도 큰 배들은 다 중국 상하이나 싱가포르로 갔어요. 근데 이번엔 다릅니다. 북극 바닷길이 열리면 그 배들이 한국과 일본 사이 바다를 지나갑니다. 대한해협이라고 하죠. 천년 만에 처음으로 세계 무역의 고속도로가 우리 앞마당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야, 이제 우리도 싱가포르 된다. 부산이 세계 물류 중심지. 제조업 다시 살아나고 지방도 살고 일자리 폭발. 와, 듣기만 해도 좋은데요? 근데 진짜 그럴까요? 이걸 알려면 북극 항로가 정확히 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사실 북극 항로는 하나가 아니라 세 개거든요. 챕터 2 북극으로 가는 세 가지 길. 진짜는 딱 하나. 자, 북극 항로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북극으로 가는 길이구나 생각하죠. 근데 사실 이 길이 세 갈래입니다. 마치 삼거리처럼요. 첫 번째 길 러시아 옆구리 끼고 가는 길.
이 길은 러시아 북쪽 바다를 쭉 따라갑니다. 시베리아 해안 옆으로 쭉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일하게 돌아가는 길입니다. 나머지 두 개는 사실상 그림의 떡이에요. 얼마나 돌아가냐고요? 2024년 한 해 동안 이 길로 오간 화물이 3,790만 톤입니다. 2015년에는 540만 톤밖에 안 됐는데 10년도 안 돼서 7배로 뛴 겁니다. 왜 이렇게 늘었냐? 러시아가 미친 듯이 돈을 쏟아부었거든요. 무려 30조 원. 항구도 새로 만들고 쇄빙선이라는 특수한 배도 22척이나 굴리고 있어요. 쇄빙선이 뭐냐고요? 얼음을 우드득 깨면서 가는 배예요. 보통 배는 얼음 만나면 으악 못 가 하고 멈추잖아요. 근데 쇄빙선은 비켜. 내가 간다 하면서 얼음을 박살내고 갑니다. 완전 탱크 같은 배죠. 러시아는 이 쇄빙선 22척을 매일매일 5,000km씩 왔다 갔다 시킵니다. 서울에서 부산 왕복 10번 하는 거리예요. 매일. 그리고 러시아 북쪽 야말 반도라는 곳에 엄청 큰 가스 공장을 만들었어요. 2017년부터 여기서 천연가스를 뽑아서 배에 실어 나릅니다. 연간 1,700만 톤이에요. 재미있는 건요, 이 가스 나르는 특수배들을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만든 거예요. 1.5m 두께의 얼음도 깨면서 갈 수 있는 배래요. 근데 웃긴 게요, 이 배들이 한국까지는 못 옵니다. 캄차카 반도 앞바다에서 다른 배로 갈아타요. 왜냐고요? 그 특수배는 너무 비싸서 멀리 못 보내요. 마치 롤스로이스를 마트 장 보러 끌고 가는 격이거든요. 두 번째 길, 캐나다 옆구리 끼고 가는 길. 이 길은 캐나다 북쪽 바다를 따라갑니다. 러시아 반대편이죠. 근데 이 길은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지도에만 있는 길입니다. 여름 한두 달 빼고는 얼음 꽝꽝이에요. 배가 못 다녀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걸 가상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있긴 있는데 못 쓰는 거죠. 마치 저기 길 있긴 한데 호랑이 나와서 못 가 같은 느낌? 세 번째 길, 북극 한가운데로 가는 길. 이 길은 아예 북극 정중앙을 뚫고 갑니다. 지도로 보면 제일 짧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상 못 씁니다. 왜냐고요? 얼음이 너무 두꺼워요. 유일하게 이 길을 다니는 게 뭐냐면요, 잠수함이에요. 물 밑으로 가는 거죠. 미국이랑 러시아 군사용 잠수함들이 가끔 지나다닙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쓸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러시아 옆구리 끼고 가는 첫 번째 길뿐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왜 중요하냐고요? 이 길로 가면 중국에서 유럽까지 거리가 확 줄어듭니다. 지금은 남쪽으로 쭉 내려가서 싱가포르 지나고 인도양 건너고 수에즈 운하 통과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북극으로 가면 그냥 위로 쑥 올라가면 됩니다. 거리로 따지면 한 40% 가까이 짧아져요. 오, 그럼 대박이네. 그렇죠? 근데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재미있어집니다. 왜냐고요? 이 길이 진짜 누구를 위한 길인지 알아야 하거든요. 챕터 3부산이 싱가포르 된다고? 꿈은 이루어진다. 남의 꿈이.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북극 항로 열리면 부산이 싱가포르처럼 됩니다. 세계 물류의 중심. 와, 좋은데요? 그런데 잠깐 우리 현실부터 직시하고 갑시다. 한국의 슬픈 현실 3가지. 첫째, 우리는 지리적으로 좀 애매합니다. 중국이랑 일본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예요. 큰 항구들은 다 중국 상하이나 남쪽 싱가포르로 갔어요. 우리는 그냥 여기도 있는데 하면서 손만 흔들었죠. 둘째, 우리는 자원이 없습니다. 석유 한 방울 안 나와요. 천연가스도 없고요. 다 사와야 해요. 중동에서 배로 한 달 걸려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값이 오르면 우리 경제가 바로 흔들려요. 셋째, 수도권만 너무 비대합니다. 사람들이 다 서울로 몰려요. 지방은 점점 죽어가고요. 일자리도 없고 젊은 사람도 없고 출산율은 세계 꼴찌고요. 이런 상황에서 북극 항로가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낙관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이 북극 항로의 중간 거점이 됩니다. 배들이 부산에 들러서 화물 내리고 기름 넣고 수리하고 갈 겁니다. 제조업도 다시 살아나요. 물류 살면 공장도 생기고 일자리도 폭발, 수도권 집중도 완화되고 지방 인구도 늘고 출산율도 올라갑니다. 와, 듣기만 해도 장밋빛 미래네요. 그런데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배들이 왜 굳이 부산에 들릅니까? 생각해보세요. 배는 시간이 돈이에요. 빨리 가야 돈을 버는 거죠. 근데 부산에 들르면 시간이 걸립니다. 부산에 들를 이유가 뭘까요? 화물을 내린다? 근데 대부분 화물은 중국에서 출발해서 유럽으로 가는 겁니다. 한국은 그냥 지나가는 길이에요. 기름을 넣는다? 그건 가능해요. 근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항구가 바로 위에 있어요. 거기서 넣으면 되죠. 수리를 한다? 그것도 블라디보스토크나 중국 항구에서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요, 배들이 부산에 들를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중국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북극 항로가 엄청 매력적이에요. 왜냐고요? 지금 중국은 물건 팔러 유럽 갈 때 남쪽으로 쭉 내려가야 해요. 싱가포르, 인도양, 수에즈 운하. 이 길목마다 미국 해군이 지키고 있어요. 만약 미국이랑 싸우면 이 길이 막힙니다. 근데 북극 항로는 러시아 영해예요. 미국 손이 안 닿는 곳이죠. 그래서 중국은 지금 이 길에 미친 듯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중국 배들이 북극 항로로 컨테이너를 실어 나르기 시작했어요. 연간 40만 개 정도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 길이 미국 눈치 안 보는 루트인 겁니다. 전략적 가치가 엄청나죠. 그런데 중국 배들이 왜 한국에 들릅니까? 중국에서 출발해서 그냥 위로 쑥 올라가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거쳐서 유럽 가면 되는데요. 부산은 그냥 옆구리일 뿐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인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산이 싱가포르 된다는 건 환상입니다. 이 길은 중국과 러시아를 위한 길이에요. 심지어 더 웃긴 게 있어요. 한국이 항구 만들고 시설 투자하고 쇄빙선 기술 개발하고 하면요, 그 혜택은 중국이 가져갑니다. 왜냐고요? 중국 배가 더 많으니까요. 우리가 삽질하면 중국이 그 길로 달리는 겁니다. 명나라 생각나시죠? 명나라는 스스로 바다를 포기했는데 우리는 스스로 길을 닦아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진짜 무서운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북극 바닷길 돈이 됩니까? 챕터 4 돈이 안 되는 길. 10년은 쪽박 각오하세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북극 항로 돈이 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당분간은 돈이 안 됩니다. 10년은 적자 각오해야 해요. 네? 그럼 왜 하는 거예요? 좋은 질문입니다. 하나하나 뜯어볼게요. 1. 쇄빙선 이용료가 미친 듯이 비쌉니다. 북극 바다는 얼음이 꽝꽝 얼어 있어요. 그러니까 쇄빙선이 앞에서 얼음 깨고 가야 합니다. 근데 이게 공짜가 아니에요. 러시아가 우리 쇄빙선 쓸래? 돈 내. 합니다. 얼마냐고요? 엄청 비쌉니다. 배 한 척이 한 번 지나갈 때마다 수억 원씩 내야 해요. 더 웃긴 건 러시아 영해니까 러시아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러시아가 오늘은 쇄빙선 안 보낼래 하면 그냥 못 가요. 발이 묶이는 거죠. 2. 특수 연료를 써야 합니다. 북극은 환경보호구역이에요. 그래서 일반 기름을 못 써요. 천연가스를 액체로 만든 특수 연료를 써야 합니다. 이게 일반 기름보다 2배는 비쌉니다. 배 한 척이 북극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기름값만 수십억 원 나옵니다. 3. 선원들한테 돈을 더 줘야 합니다. 북극 바다는 춥습니다. 영하 30도, 40도씩 내려가요. 파도도 거세고요. 선원들이 이런 곳에서 일하려면 돈을 더 줘야죠. 위험수당이라고 합니다. 보통 월급의 2배, 3배씩 줘야 해요. 게다가 배에 얼음이 우드득 얼어붙으면 선원들이 나가서 얼음을 쪼개야 합니다. 손으로요. 4. 여름에만 다닐 수 있습니다. 북극 항로는 1년 내내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름 68개월 정도만 다닐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얼음이 너무 두꺼워서 쇠빙선도 못 뚫어요. 그러니까 1년 중 절반은 길이 막히는 겁니다. 이러면 전기 노선을 못 만들어요. 배 회사 입장에서는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수에즈 운하랑 비교하면 지금 대부분 배들은 수에즈 운하로 다닙니다. 이집트에 있는 운하죠. 수에즈 운하도 통행료를 내야 해요. 근데 이건 딱 정해진 가격이고 1년 내내 다닐 수 있고 날씨 걱정도 없어요. 북극 항로는 거리는 짧은데 비용은 오히려 더 비쌉니다. 그래서 유럽 배 회사들은 북극 항로를 시도했다가 다 접었어요. 이거 돈 안 되네? 하고 포기한 겁니다. 그럼 왜 중국은 하는 거냐고요? 중국은 돈 때문이 아니라 전략 때문입니다. 미국이 수에즈 운하, 인도양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만약 미중 전쟁 나면 그 길이 막혀요. 그러면 중국은 유럽이랑 무역을 못합니다. 경제가 완전히 마비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손해보더라도 북극 루트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보험이에요. 비상탈출구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서방 제재를 받고 있어요. 유럽이랑 직접 거래를 못해요. 그래서 중국을 통해서 우회해서 물건을 팔아야 합니다. 북극 항로는 그 우회로인 거죠. 정리하면요, 북극 항로는 경제성이 아니라 지정학적 가치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국 눈치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요? 한국은 미국 동맹이에요.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요. 그런 한국이 중국 마이너스 러시아의 우회로에 뛰어든다? 이거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더 중요한 건요, 한국이 10년 적자를 감수하면서 이 길에 투자할 이유가 있냐는 겁니다. 돈도 안 되는데 중국만 좋은 일 시켜주는데 미국은 싫어하는데 뭐하러 합니까? 그래서 현실적인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북극 항로는 함정입니다. 우리가 돈 쓰고 길 닦으면 중국이 그 길로 달립니다. 자, 그럼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부산 항구가 정말 살아날 수 있을까요? 챕터 5 부산항의 딜레마. 환적항이냐 그냥 쉼터냐? 자, 이제 부산 이야기를 제대로 해봅시다. 부산은 우리나라 최대 항구죠. 컨테이너 물동량으로 따지면 세계 7위권입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부산항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부산은 환적항입니다. 환적항이 뭐냐고요? 물건이 목적지가 아니라 그냥 옮겨 싣는 곳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화물이 있어요. 근데 이 화물을 실은 배가 작아요. 그래서 부산에 와서 큰 배로 갈아탑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갑니다. 부산은 그냥 환승역인 거예요. 서울역에서 기차 갈아타듯이요. 이게 왜 문제냐고요? 환승역은 돈을 많이 못 벌어요. 왜냐고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곳이거든요. 진짜 돈을 버는 곳은 목적지예요. 물건이 내려서 창고에 쌓이고 트럭에 실려서 공장으로 가고 가공되고 다시 팔리는 곳이요. 싱가포르를 한번 볼까요? 싱가포르는 환적항이지만 동시에 금융 중심지고 제조업 기지고 관광지예요. 배가 싱가포르에 오면 화물만 내리는 게 아니라 돈이 몇 번씩 굴러가는 겁니다. 근데 부산은요? 화물 내리고 갈아 싣고 끝. 그래서 부산이 북극 항로로 돈 벌려면 단순히 배가 지나간다로는 안 됩니다. 부산이 목적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낙관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조업을 부산, 울산, 경남에 몰아넣으면 됩니다. 공장 짓고 일자리 만들고.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요, 누가 거기에 공장을 짓습니까? 요즘 제조업은 인건비 싼 곳으로 갑니다. 베트남, 인도, 동남아시아. 한국은 인건비가 비싸요. 게다가 규제도 많고요. 그럼 첨단 산업은요? 첨단 산업은 이미 수도권에 몰려 있어요. 판교, 성남, 서울. 거기 인프라가 다 깔려 있고 인재들도 다 거기 있어요. 부산으로 옮기라고 하면요? 회사들이 왜요? 합니다. 그럼 북극 항로로 오는 화물을 부산에서 처리하면요?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북극 항로로 오는 화물 대부분은 러시아 천연가스나 중국발 컨테이너예요. 목적지는 유럽이고요.
한국은 그냥 지나가는 길일 뿐입니다. 더 큰 문제는 블라디보스토크예요. 러시아가 2022년부터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를 개방했어요. 여기가 북극 항로 출발점이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블라디보스토크가 훨씬 가까워요. 거기서 배에 싣고 바로 북극으로 가면 되니까요. 굳이 부산까지 내려올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냉정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산은 환적항의 딜레마에서 못 벗어납니다. 북극 항로가 열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방법이 없냐고요? 한 가지 가능성은 있습니다. 부산을 쉼터로 만드는 겁니다. 쉼터가 뭐냐고요? 배가 잠깐 들러서 쉬었다 가는 곳이요. 예를 들어 북극 바다를 지나온 배가 부산에 들러서 이렇게 합니다. 배에 붙은 얼음 녹이고, 배 수리하고, 선원들 휴식시키고, 기름 넣고, 이러면 부산에 돈이 좀 떨어지겠죠? 근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고요? 블라디보스토크가 바로 위에 있거든요. 거기서 하면 되는데 왜 굳이 부산까지 내려옵니까? 그래서 결론은요, 부산이 살려면 블라디보스토크보다 더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더 싸거나 더 빠르거나 더 편하거나.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 미국 이야기를 해볼까요? 미국은 북극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챕터 7 미국의 그림자. 알래스카 카드. 북극 항로 이야기를 하면서 한 명을 빼먹었죠.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북극 항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미국의 입장 이거 우리 마당 아닌가요? 미국은 알래스카를 가지고 있어요. 알래스카가 어디 있냐고요? 북극 바로 옆입니다. 그러니까 북극 항로는 미국 코앞이에요. 근데 지금 누가 북극 항로를 장악하고 있냐고요? 러시아랑 중국이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겠죠? 실제로 미국은 북극 항로를 국제회로로 만들고 싶어 해요. 무슨 말이냐면 러시아 혼자 주인 행세하지 말고 다 같이 쓰자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는 이거 내 땅인데? 하면서 안 들어줍니다. 미국의 쇄빙선 문제. 미국은 사실 쇄빙선이 별로 없어요. 겨우 2척 있는데 그것도 너무 낡아서 고장 잘 나요. 러시아는 쇄빙선이 22척이에요. 그것도 원자력으로 가는 최신형도 있고요. 미국은 쇄빙선을 만들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예산도 부족하고 기술도 부족하고. 그래서 미국은 지금 좀 초조한 상태예요. 중국의 연구기지. 더 짜증나는 건 중국이에요. 중국이 북극에 연구기지를 만들었어요. 우리 과학 연구한다면서요. 근데 미국은 의심합니다. 야, 저거 군사기지 아니야? 실제로 중국은 쇄빙 연구선을 여러 척 만들었어요. 그리고 북극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데이터를 모으고 있어요. 미국은 이게 불안한 겁니다. 알래스카 카드. 그래서 미국이 꺼내든 카드가 알래스카예요. 알래스카 북쪽에는 석유랑 가스가 엄청 많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환경 보호 때문에 개발을 안 했어요. 근데 미국이 생각을 바꾸고 있어요. 북극에서 중국 마이너스 러시아가 날뛰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알래스카 유전을 개발하고 거기에 항구를 만들고 북극 항로에 끼어드는 겁니다. 그럼 알래스카가 북극 물류의 중간 기지가 될 수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일석이조죠. 에너지도 생산하고 중국 견제도 하고. 한국의 기회. 여기서 한국의 기회가 생깁니다. 만약 미국이 알래스카를 개발하면 한국이 참여할 수 있어요. 왜냐고요? 한국은 쇄빙선 만드는 기술이 있어요.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쇄빙배를 만들거든요. 미국은 쇄빙선 기술이 부족해요. 한국이 도와줄 수 있어요. 게다가 알래스카 LNG를 한국이 수입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중동에서 가스를 사오는데 알래스카에서 사오면 거리도 가깝고 안전하잖아요. 한마이너스미 협력의 가능성. 그래서 현실적인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이 북극 항로에서 살 길은 미국과 손잡는 겁니다. 중국 마이너스 러시아 라인에 끼면 미국이 싫어해요. 근데 미국 마이너스 한국 라인으로 가면 명분도 있고 안전하고 기술도 팔 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 쉽지는 않아요. 미국이 알래스카 개발을 언제 할지 모르고 환경단체들이 반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적어도 중국 눈치 보면서 길 닦아주는 것보다는 낫겠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챕터 8 한국의 선택 마이너스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서. 자,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정리할 시간입니다. 북극 항로 결론이 뭐냐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북극 항로는 한국에게 기회이긴 한데 함정이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왜냐고요? 경제성이 없어요. 10년은 적자 각오해야 해요. 주 고객은 중국이에요. 우리가 길 닦으면 중국이 달려요. 미국이 싫어해요. 한미동맹에 금이 갈 수 있어요. 부산은 환적항일 뿐이에요. 돈을 많이 못 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현실적인 대안 3가지. 대안 1 기술에만 투자한다. 쇠빙선 기술, 얼음 식별 인공지능, 북극 항해 기술. 이런 기술만 개발해 둡니다. 큰돈 들여서 항구 짓고 배 굴리고 이런 거 안 해요. 나중에 북극 항로가 진짜 대박 나면 그때 기술을 팔면 돼요. 지금은 최소한만 투자하고 옵션만 남겨두는 겁니다. 대안 2 미국과 협력한다. 미국이 알래스카 개발하면 거기 참여합니다. 쇠빙선도 만들어주고 LNG도 사오고 항구 건설도 도와주고. 이러면 미국도 좋고 한국도 돈 벌고 중국 눈치도 안 보고. 게다가 한미동맹도 더 단단해지죠. 물론 미국이 알래스카를 언제 개발할지 모르니까 일단 기다리면서 기술 준비나 해둡시다. 대안 3 부산을 다르게 키운다. 북극 항로 환적항은 포기합니다. 대신 부산을 첨단 산업도시로 만드는 겁니다. 반도체 후공정, 배터리, 바이오 이런 첨단 산업을 부산, 울산, 경남에 몰아넣어요. 그럼 물류가 아니라 제조업으로 부산이 살아나는 거죠. 북극 항로는 덤으로 생각하고 진짜 먹고 살 길은 따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 북극 항로는 아예 포기하냐고요? 아니요. 완전히 포기는 아니에요. 최소한의 참여는 하되 올인은 하지 말자는 겁니다. 왜냐고요? 600년 전 명나라처럼 완전히 손 놓으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거든요. 명나라는 바다를 완전히 포기했다가 500년을 뒤처졌어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대신 똑똑하게 참여합시다. 큰 돈은 안 쓴다. 기술은 확보한다. 미국과 협력한다. 중국 눈치는 안 본다. 부산은 다른 방식으로 키운다. 이게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마지막 한마디. 여러분, 북극 항로는 분명히 역사적인 기회예요. 1000년 만에 한반도를 지나가는 무역로니까요. 근데 기회라고 해서 무조건 달려들면 안 돼요. 누구를 위한 기회인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지금 북극 항로는 러시아와 중국을 위한 길이에요. 한국이 거기에 올인하면 우리가 길 닫고 중국이 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분하게 똑똑하게 전략적으로 접근합시다. 기술은 확보하되 큰 돈은 안 쓰고, 미국과는 협력하되 중국 자극은 안 하고, 부산은 키우되 환적항 환상은 버리고. 이렇게 하면 우리도 북극 항로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명나라처럼 바다를 포기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쪽박도 안 차는 거죠. 여러분, 긴 여정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